큰일입니다. 중동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중동 국가의 공포가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외교 전문 변호사로 20년 동안 일해온 에바 슈미트입니다. 분쟁 지역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었죠. 그런데요, 불과 한 달 전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새벽, 중동이 한 문장에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다. 아마 이건 궁극적인 최후 통첩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중동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카타르, UAE, 레바논, 나라별 대사관의 피난 행렬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3차 대전의 시작일까? 그날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최소 20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병원이었습니다. 안전해야 할 병원. 저는 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건물이 아니라 제 오만한 믿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격 작전명을 성경에서 따와 일어서는 사자라고 붙였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 수천 년 전 구절이 현실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중심에서 저는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전쟁과는 상관없어 보였던 분단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양쪽과 대화하며 3차 대전의 불씨를 끄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확인한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새벽, 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긴급 외교 자문을 위해 머물던 호텔방, 그곳이 곧 전쟁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에바, 큰일 났어. 대사관 요한의 다급한 목소리.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엔 베르셰바 병원, 이란 미사일 직격 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병원이라니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병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명, 울음, 피투성이 의료진, 서로 부축하며 대피하는 노인들.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전쟁이 이런 거였나? 제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늘을 봤습니다. 이란 미사일 궤적이 불꽃놀이처럼 교차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사람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 그 순간 이스라엘 군 정보 담당이 제게만 살짝 알려줬습니다. 작전명은 라이징 라이온. 성경에서 따왔어. 순간 머릿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 그는 사자같이 웅크리며 누웠으니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으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한 몸이 되는 순간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전쟁. 그리고 그 끝은 핵전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때 요한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바, 한국 쪽에서 연락 왔어. 한국?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왜? 이란도 이스라엘도 한국 대사관엔 연락을 하고 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광란 속에서 한국이 두 나라 모두와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인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만 세상을 구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희미하게 제 안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너희는 도대체 누구지? 그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곧 이 이야기를 바꿀 열쇠가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커튼조차 닫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하늘을 가르며 터지는 미사일 불빛이 마치 성경 속 하늘의 불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미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을 텐데 이번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테이블 위 태블릿에선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보복 타격, 이란, 아라크 원자로 추가 공격. 그때 트럼프의 영상이 또 나왔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죠. 아마 이것은 궁극적인 최후 통첩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중동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난민 신청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요르단과 레바논에서는 대사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밤새 웅성거렸어요. 그들의 눈빛엔 한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3차 대전이 오는 걸까?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직업은 외교 전문 변호사입니다. 무너지는 평화를 수습하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이번엔 어떤 조항도 어떤 국제법도 이 광기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두 손을 모아 에스겔서를 떠올렸습니다. 고구와 마곡, 페르시아의 군대, 북방의 연합군. 수천 년 전 기록이 오늘 제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란의 미사일, 이스라엘의 핵무기 가능성, 트럼프의 최후 통첩.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요한이 들어왔어요. 숨을 고른 그는 제 앞에 얇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에바, 이거 보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이란이 준비 중인 탄도 미사일 발사 리스트였죠. 다음 장엔 이스라엘의 전면 반격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식어갔어요. 요한은 제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동 외교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국 아니면 영국이겠죠? 요한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입니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라니요.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군사기지도 없고 그저 분단된 작은 나라잖아요. 요한은 한숨을 쉬며 제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테헤란의 한 카페에서 이란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습.
텔아비브의 한 광장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BTS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폭탄이 오가는 하늘 아래 같은 문화로 웃고 있는 두 민족이라니요. 요한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란도 이스라엘도 지금 한국 정부에 중재 요청을 보냈어요. 양쪽 모두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머리가 쿵하고 울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총보다 미사일보다 더 강한 힘이 한국에 있다는 걸요. 그 힘이 뭘까?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이 절망의 불길 속에서 작은 희망 하나가 보였거든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에바, 당신은 아직도 강대국만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습니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동시에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가장 먼저 한국 외교부와 연결해보겠다고요. 이제 제 눈엔 이 예언 같은 전쟁을 끝낼 실마리가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요한과 함께 대사관 작전실로 향했어요. 밤새 쏟아진 뉴스와 정보들을 뒤로한 채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한국이라는 이름만 맴돌았습니다. 요한이 꺼내준 두꺼운 보고서를 손에 쥐고 저는 믿기 힘든 기분이 들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이란과 60년 외교 유지, 이스라엘과 첨단 기술 교류 활발.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서로 총을 겨누는 두 나라가 한 나라와 동시에 외교를 이어간다니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눈앞에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이란과 연간 130억 달러를 교역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과 농업기술, 의학기술, IT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 피난민을 돕는 국제 구호 활동까지 한국이 가장 빠르게 시작했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저는 요한을 보며 물었어요. 왜 한국이야?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실패했잖아. 그런데 왜 한국만?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엔 지킬 기득권이 없으니까요. 군사기지도 없고 석유 이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죠.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총 대신 신뢰라니. 이런 외교가 가능하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한이 영상 몇 개를 틀어줬어요. 테헤란의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옆 테이블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아닌 케이팝 얘기로 시끄럽더군요. 텔아비브의 광장에선 이스라엘 청년들이 BTS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나라에서 같은 노래, 같은 춤이라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전쟁보다 강한 게 문화라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외교관들이 모두 한국 외교부에 연락하며 중재를 부탁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태가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한국이 막아주길 바란다는 거였죠.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작은 나라가 요한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에바, 우리 서구가 놓친 게 있죠. 우리는 늘 총과 돈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밤새 지켜온 자존심이 바스라졌어요. 분단된 작은 나라라 무시했던 한국이 지금 중동의 불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이 총이 아닌 노래와 드라마, 사람들의 웃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유일하게 이란, 이스라엘 양측 국민에게 호감도 70% 이상 유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겠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다리를 놓는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요. 저는 서류를 꼭 쥐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한국을 따라갑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한국 보고서를 덮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질문이 떠다녔습니다. 우린 뭘 했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우리는 대체 중동에 뭘 남겼지요? 부끄러웠습니다. 역사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영국은 19세기부터 중동을 분할하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갈등의 씨앗이 되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연간 5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하며 무기 균형을 깨뜨렸어요. 그 결과는 더 큰 증오와 보복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총도 기득권도 없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요한이 말했어요. 한국이 이 지역에서 식민 지배를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도 한국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큰 자산이죠. 맞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뒤적이다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봤습니다. 레바논에 파견된 한국 평화유지군, 현지에서 평화의 천사라고 불린다더군요. 이스라엘 군인도 헤즈볼라도 한국군만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고서에 적힌 현지 주민 인터뷰를 읽고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한국군은 우리를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우러 왔어요.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존중했어요. 가족 같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무조건 명령하고 지배하려 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원조 방식이었어요. 서구는 늘 조건부 원조를 내세웠죠. 돈은 주되 정치 시스템은 바꿔라, 우리 말을 들어라.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립을 돕는다는 철학,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존경받았던 거죠. 심지어 그 시작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사실은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자국 농촌을 살린 방법을 아프리카, 아시아로 옮겨갔고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수십 개 나라가 새마을 모델을 받아들였대요. 이것이 진짜 힘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보다 무서운 건 증오입니다. 그리고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건 문화와 신뢰, 따뜻함이죠. 한국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은 제게 사진 하나를 더 보여줬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학교를 다시 짓고 있는 한국 NGO팀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엔 한국 국제구호 1위 참여국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겪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힘.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구가 수백 년 동안 힘으로 쌓아 올린 위신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대신 한국 같은 나라가 진짜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을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인정해야 해. 이 전쟁의 희망은 한국에게 있다. 저는 보고서를 단단히 접고 요한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과거의 오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제 안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난 뒤에도 저는 며칠 동안 한국이라는 퍼즐을 맞추느라 밤을 새웠어요. 하나씩 자료를 모을수록 제 안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대신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건 그저 외교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발 원조 역사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962년 이란과 수교를 맺은 후 단 한 번도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을 제재할 때도 한국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농업기술, 의료기술, 첨단 IT까지 한국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걸어갔죠. 동시에 아랍권 국가들과의 신뢰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죠?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늘 양쪽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한국을 믿는 거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외교의 핵심은 편들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자 한국의 개발 원조 철학이 보였습니다. 코이카라는 이름의 국제협력단이 전 세계 60개국에서 원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조건도 계산도 없이 상대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였죠. 돈을 주고 정치적 요구를 하는 서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또 놀랐습니다. 이라크 전쟁 후 복구 사업, 아프가니스탄 병원 건설, 팔레스타인 직업훈련원까지 전부 한국이 했더군요. 제가 책상에 고개를 떨군 순간 요한은 제 손에 새마을운동 책자를 올려놨습니다. 1970년대 한국 농촌 개발 경험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겨간 기록이었습니다. 이 운동 하나로 수많은 나라의 농촌이 변화했다고 해요. 그들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가난했기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나라였어요. 저는 한국이야말로 가장 진짜다운 개발 원조국이라고 느꼈어요. 거기엔 명령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단순한 진심뿐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서구의 식민지 지배와 무기 강매로 얼룩진 중동에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란도 이스라엘도 한국에게만은 마음을 열고 있는 거죠.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결심했어요. 그래,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 한국의 방식이 해답이다. 그때 김지연 대사의 최신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라크에 머물다 방금 돌아온 그녀가 양국 외교관들을 따로 만나면서 긴밀한 중재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읽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평화는 무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가능하다고요. 저는 오래전 옥스퍼드에서 배운 국제법 조문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조문들은 전쟁을 멈추는데 아무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준 이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법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함께하자. 이번에는 진짜 평화를 보자. 제 가슴 한구석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김지연 대사의 보고서를 덮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한국의 과거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직후 사진을 봤는데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식량줄을 선 아이들, 외국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시절이었죠.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발전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더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경제를 위해 독재를 택하거나 민주화를 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수많은 정치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더 단단해졌어요.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어났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고서 곳곳에 답이 있었어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만큼은 공부시켰어요. 빚을 내서라도 학교에 보내고 교과서를 사주고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랍니다. 이게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의 바탕이 되었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이제는 한국 이름이 없는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죠.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한국 국민의 피와 땀에서 태어난 기적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한국이 이 성과를 혼자만 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어려웠던 시절 받은 도움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나라를 돕는데 망설임이 없었어요. 코이카, 국제평화유지군, 해외 의료봉사 모두 한국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낸 일이었어요. 특히 K방역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실감났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한국은 봉쇄 대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첨단 IT를 활용해 대응했죠. 덕분에 경제와 일상을 동시에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른 나라와 공유했어요. 진단키트를 보내고 의료진을 파견하고 방역 모범 사례를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국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한다는 연대의 정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 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국은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전 세계로 나누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존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강대국의 힘 앞에 무릎 꿇은 적 없는 제 자존심이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이란도 이스라엘도 한국을 믿는지요. 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웃고 K-팝에 열광하는지요. 그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이 걸어온 희망의 길이 녹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고 끝까지 다시 일어서는 힘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긴장과 두려움으로 보냈는데 그날 밤만큼은 희망 하나가 마음을 지켰어요. 이번 전쟁의 불길 속에서 한국이 보여줄 또 다른 기적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이 기적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저 기술 강국, 문화 강국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뒤에는 더 큰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21년 한국이 UN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을 때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해 한국은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 연대와 상호협력을 주제로 수많은 국가를 설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다수 회원국들이 한국의 제안에 찬성했고 서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그동안 해온 방식은 어땠을까요? 힘으로 끌고 가거나 돈으로 억누르거나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범을 보여주고 먼저 손 내밀고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리더십은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이 제시한 포용적 성장 개념을 읽고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경제성장은 일부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짜 발전이라는 말이죠.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실천해온 길이었어요. 저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최근 자료를 보니 여러 개발도상국 외교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외교와 원조 방식을 배우고 있더군요.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새로운 대안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제게 한국은 분단국이자 분쟁의 상징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상처를 세계 평화의 씨앗으로 바꿔놓고 있었어요. 저는 요한에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중재국이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심이에요. 요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에바. 전통 강대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죠.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상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언어였어요. 폭탄과 총 대신 드라마와 음악이 적대국의 청년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K-드라마, K-팝, K-무비로 세상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더 놀라웠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고 다시 일어서자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의 콘텐츠가 왜 세계를 울리는지 이해했어요. 그것은 한국이 실제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도 마지막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밤새 한국의 기업
사례도 살펴봤어요. 현대차가 인도에서 공장을 지어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삼성이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교육시키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세계화조차 이익만이 아니라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리더십이구나. 무력으로 지배하지 않고 돈으로 억누르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이란 이스라엘 위기에서 한국의 조용한 중재가 다시금 한국 리더십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의 해답은 새로운 힘,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놓쳐버린 사람의 마음, 그것을 한국이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한국에 가서 그 뿌리를 더 배우고 싶다고요. 이제 이 전쟁의 끝은 한국과 함께라면 다를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냥 기술 강국, K-팝의 나라 정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평화의 나라라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해 핵을 견우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뢰로 양쪽을 잇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죠.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이미 걸어온 나라입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에 갈 겁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 특별한 나라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정, 그리고 그 정이 만든 놀라운 기적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한국이야말로 분열의 시대에 희망의 다리를 놓는 새로운 빛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믿어요. 언젠가는 한반도의 남과 북도 하나가 되고 그 평화의 기적이 다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이 결코 인간의 지혜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분단,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받은 은혜를 더 넓게 나누는 그 마음, 그것이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믿어요. 저 에바 슈미트는 오늘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영국, 독일, 미국, 중동 수많은 외교 현장에서 배운 것을 넘어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깨달음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지,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힘들고 불안한 이 시대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는 오늘도 한국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